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고혈압이 주는 여러 질환들의 위험이 지적되면서 혈압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 혈압계로 집에서 매일 혈압을 점검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요, 혈압이 늘 일정하진 않습니다. 잴 때마다 수치가 달라지기도 하죠. 혈압이 일정하지 않은 건 왜 그럴까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걸까요? 혈압과 고혈압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땀띠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다이애나 로스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혈압은 자체로도 문제지만 고혈압이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많은 질환들을 생각하면 결코 소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건데요. 노화로 여기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심장내과 변재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혈압은 아주 흔한 질환이지 않습니까? 고혈압 진단을 받는 분들의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네, 고혈압은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1,300만 명이 이미 고혈압 환자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30세 이상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3명 중 1명, 여성의 경우에는 5명 중 1명이 고혈압이라고 통계에 나와 있고요. 네. 요새는 이제 젊은 연령에서도 고혈압을 진단받고 치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연령별로 유병률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들이 이제 인지율이 많이 큰 폭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네. 젊은 환자들에서도 고혈압을 자각하고 치료받는 경우가 이제 많아진 것입니다. 네. 고혈압이 흔해서인지 나이 들면 대부분 고혈압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 자체가 위험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관리를 잘해야 하는 거죠. 네. 실제로 나이가 들면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혈압 유병률은 점차 증가하고 네. 실제 60세 이상의 통계를 보면은 3명 중 2명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또 이제 이런 고혈압뿐만 아니라 네. 당뇨병이라든지 이상지질혈증 같은 대표적인 우리 만성 질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잘 확인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더 잘 확인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고혈압은 사망에 미치는 기여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고혈압 이러한 사망률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너무 무서워하는 뇌졸중이라든지 네.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 이런 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고혈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투석을 하는 만성 콩팥병 이러한 것들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혈압을 관가할 수 없는 거고 그만큼 위험한 이유입니다. 네. 심혈관, 뇌혈관, 콩팥 그리고 눈 건강까지 온몸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혈압을 모르고 사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고혈압 자체로는 증상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고혈압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혈압을 침묵의 암살자, 살인자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고혈압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은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네. 시야장애, 두근거림, 피로감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비특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고혈압의 증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고혈압은 사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도 요즘은 집에 혈압 측정기를 준비해서 혈압을 확인하는 분들도 많고 사실 어딜 가나 혈압 측정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잴 때마다 혈압이 좀 다르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고혈압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요즘은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혈압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네. 은행에 가도 있고 병원에 가도 있고 쉽게 혈압기가 주위에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혈압은 항상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뭐 항상 계속 똑같은 혈압이 우리 몸에서 측정되는 건 아니고 나의 몸 상태에 따라 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 이제 혈압입니다.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도 변하고 네. 아침 혈압과 저녁 혈압도 다를 수 있고 또 계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주변 환경의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도 변하기 때문에 네. 이런 매번 측정치가 다르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평균적인 혈압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몸 상태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게 혈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서너 번은 혈압을 재는데 평균값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올바른 혈압 측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런 올바른 혈압 측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혈압에 영향을 주는 어떤 행위들, 뭐 음주라든지 흡연, 운동,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안정된 상태에서 2분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해서 평균값으로 내는 게 가장 정확한 이제 혈압 측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편차가 너무 커서 걱정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10분 안에 서너 번 재는데도 정상 혈압이었다가 고혈압 기준을 넘었다가 이렇게 차이가 큰 건 또 왜 그런 건가요? 변동성 고혈압이라는 게 있다던데 더 위험한 건가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 괜찮은 건가요? 편차의 변동이 이제 심한 환자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혈압의 변동성을 이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네. 이러한 혈압의 변동성이 심할수록 굉장히 심내 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혈압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환경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혈관의 경직도라든지 어떤 호르몬의 상태 이런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서 편차가 나타날 수 있고, 특히나 노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혈관의 경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탄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혈압에 대해서 애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는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게 부담이 되는데 꾸준히 복용하면서 관리가 되면 다행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혈압의 인지율과 치료율이 많이 높아져서 네. 요즘에는 약물 치료만 잘하면 잘 관리되는 것이 고혈압입니다. 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하면 90% 이상의 환자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 혈압 이하로 잘 조절돼서 꾸준히 약을 잘 먹으시면 됩니다. 그럼 약 복용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고혈압 약이 간을 상하게 한다는 생각도 하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인 건가요? 사실 모든 약제는 간에 독성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사실 고혈압 약에서는 간 독성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고혈압 약제를 드시면서 특별하게 간을 상하게 한다라는 생각은 네.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약을 먹어야 함에도 최대한 미룬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식습관을 좀 개선하는 것으로 약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떨까요? 네,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요. 네. 우리가 약물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식습관 개선 같은 비약물 치료,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고혈압 환자들은 반드시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생활 습관 교정에 이런 저염식, 짜게 먹지 않는 그런 저염식을 하게 되면 수축기 혈압을 약 5 정도 감소시킬 수 있고, 네. 또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 매 체중 1kg 감소할 때마다 수축기 혈압을 1 감소시키는 효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시 다이어트라고 하는 고혈압에 좋은 이런 식습관을 했을 때 네. 약 10 정도의 혈압 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드셔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혈압의 기준에 따라서 혈압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비약물 치료를 하면서 조금 보셔도 되지만 네. 그거 함에도 혈압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위험 인자들이 있는 분들은 네. 혈압이 기준치보다 높아지게 되면 약물 치료를 반드시 병행하셔야 됩니다. 네. 고혈압의 위험을 높이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스트레스도 혈압을 높인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스트레스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네.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호르몬이 분비되게 됩니다. 네. 그러한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가 실제로도 혈압을 높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긍정의 마음을 갖는 것도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제시하는 7가지 생활 수칙 중 하나가 네. 스트레스를 피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합시다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또 고혈압의 기준에서 기준보다 낮게 유지하는 게 좋다는 말도 하던데요. 무조건 혈압이 낮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혈압이 낮다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고혈압 환자분들의 치료 목표도 우리가 정상 혈압 아래로 혈압을 떨어뜨리지는 않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120에 80을 정상 기준이라고 보면 네. 혈압의 목표는 그보다도 더 높은 140에 90 이하나 130에 8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무조건 정상 혈압 밑으로 낮게 유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런 기준으로 너무 혈압을 낮추면 네. 아무래도 약제의 부작용도 많아지고 특히나 이제 고령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에 맞춰서 환자가 가진 위험도와 동반 질환에 따라서 적절한 목표 혈압 이하로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럼 나이와 혈압의 정상 기준이 연관이 있다는 건 어떨까요? 노년으로 갈수록 혈압 수치가 조금 높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도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고령의 환자에서 결국 혈압을 얼마까지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네. 대한 답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더 좋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혈압을 낮추다 보면 아무래도 약제의 부작용도 많아지고 고령의 환자 경우에는 노쇠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 이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년으로 갈수록 환자마다의 개별화를 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환자의 신체적인 어떤 상태에 따라서 너무 이제 혈압의 수치를 조금은 높게 볼 수도 있고 네. 조금 더 낮게 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환자마다의 조금씩의 차이를 둘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년기 고혈압은 개별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맞는 혈압 약을 처방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낮추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은 것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본인의 어떤 신체 나이에 따라서 적절한 약을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혈압의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고혈압의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 심내혈관 질환의 가족력, 네. 흡연, 비만,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같은 이런 만성 질환들이 네. 이런 고혈압의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네. 아무래도 나이가 젊을수록 혈압 측정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요. 혈압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 30대에서도 혈압 관리는 필요하겠죠? 네, 물론입니다. 요즘 워낙 쉽게 이제 혈압을 측정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수시로 혈압을 측정해서 확인하는 것이 20, 30대에서도 필요합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측정한 혈압이 높다면 식습관 개선이나 운동, 체중 감소 같은 비약물 치료부터 곧바로 시작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젊은 연령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경우도 요즘 많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많은 건 왜 그런 걸까요? 식습관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뭐 이제 식습관도 변화가 있고 뭐 비만한 것도 있고 네.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사회 뭐 변화들이 젊은 환자에서도 고혈압이 많아지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력도 클까요? 뭐 가족력도 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젊은 나이에도 혈압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비약물 치료가 먼저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높다라고 하면 반드시 혈압은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혈압은 뭐 치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 관리가 돼서 혈압이 낮다라고 하면 네. 이제 약을 안 먹어도 괜찮은 거지만 내가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높다라고 하면 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젊은 연령에서 드시기 시작하면 오랜 세월 혈압약을 복용해야 되는 건데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젊은 사람들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뭐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혈압약을 한 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 네. 이런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혈압약을 주저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그러한 평생 약을 먹는 위험보다 고혈압을 조절하지 않아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맥경화라든지 뭐 콩팥 손상, 뇌졸중의 위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네. 사실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 때문에 반드시 고혈압을 조기에 조절을 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네. 처방받은 고혈압 약은 꾸준히 드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생활 습관도 좀 짚어주세요. 네,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제시하는 7가지 생활 수칙이 있는데 제가 네.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1번 음식을 골고루 싱겁게 먹기, 네. 살이 찌지 않도록 체중 유지하기, 네.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기, 금연, 금주, 스트레스를 피하고 평온한 마음 유지하기, 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필요시 의사의 진찰받기입니다. 이러한 것들만 잘 하신다면 고혈압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제시하는 7가지 생활수칙 정리해 주셨는데요. 챙기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혈압과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심장내과 변재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산울림의 내게 사랑은 너무 써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땀이 많을 때입니다. 소장님은 어떠세요? 땀이 많은 편이세요? 저는 땀은 많지 않은데요. 제가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는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외부 일정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자가용보다는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많이 다니는데 네. 땀이 없는 체질도 진짜 땀이 많이 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땀이 너무 많으면 불편하고 또 지치잖아요. 네, 땀 많이 흘리고 난 다음에 그 느낌 아실 텐데요. 일단 땀이 많이 났다, 땀이 많이 배출됐다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물이 빠져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속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건데요. 네. 사실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 안에 모든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물은 피, 혈액을 구성하고요. 영양소를 세포로 운반해주고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해주는 등 다양한 이 생체 활동에 관여를 해서 만약에 이 중요한 물이 부족해지면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로 이어지는데요. 정말 힘이 들잖아요. 땀이 그렇죠. 많이 빠지고 나면. 네. 그래서 일단 피로가 집중력 저하, 소화불량, 그런 기타 등등의 여러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수시로 마시게 되고 또 물병을 들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요. 땀을 흘리는 것뿐 아니라 땀띠로도 고생을 하십니다. 가렵고 빨갛게 드러나기도 하고 따갑잖아요.
네. 우리 몸은 이 체온 조절을 위해서 땀을 내는데요. 네. 이 땀샘에서 만들어진 땀은 이 땀구멍이라는 곳을 통해서 피부 표면으로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네. 근데 땀띠는요, 이 땀구멍, 땀이 나가는 구멍이 막힘으로써 나타나는 피부 증상을 말합니다. 덥고 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이 되었을 때, 네. 그때는 우리 몸에서 땀을 한꺼번에 많이 배출을 하려다 보니까 땀관이나 이 땀구멍이 막히기도 하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땀이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고 거기 쌓여 있게 돼서 네. 작은 발진 그리고 물집이 발생하는 것을 이 땀띠고 말씀하신 대로 가렵고 빨갛고 따갑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덥고 습한 환경, 계절적인 요인도 땀띠 유발의 원인이죠? 네, 당연히 땀구멍은 이렇게 덥거나 습한 환경에서 땀 배출이 많아질 때 막힐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요. 네. 또 그 외에도 그 땀구멍을 통해서 세균 감염이 생기거나 또 자극적인 비누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네. 그랬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또 원활하지 않은 공기순환이나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자극되는 것도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종합해보면 여름에 땀띠가 많이 생긴다. 그렇네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땀이 못 나가서 그 안에 막혀서 땀구멍이 막혀서 이게 또 이 땀이 나가는 통로나 땀샘이 터져서 주위 조직으로 이렇게 땀이 부풀게 되고요. 네. 이것 때문에 작은 좁쌀 형태 같은 형태로 이제 피부에 좁쌀같이 이렇게 작은 게 보이게 되고 그게 따끔따끔하고 가려운 증상을 나타냅니다. 네. 땀띠를 유발하는 이유도 많군요. 그런데 성인들은 나름 관리를 한다고 해도요. 아이들의 땀띠는 정말 힘듭니다. 일단 가려운 걸 참는 게 아이들은 잘 안 되잖아요. 네. 아이들한테 긁지 마라 잔소리 하셔도 그러니까요. 전혀 안 되잖아요. 네. 네. 가려워 죽겠는데 왜 못 긁게 해? 그러는데 네. 사실 아이들이 땀띠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열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피부의 이 조절 기능이 좀 미숙하기 때문에 땀샘이 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땀샘의 밀도 한 면적 안에 있는 땀샘의 밀도가 더 높고요. 또 피부 표면 전단 땀이 발생하는 양이 2배 이상. 아이들 훨씬 더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땀띠가 잘 생깁니다. 네. 특히 아이들 많이 생기는 데가 이렇게 피부가 접히는 곳, 목이라든지 네. 사타구니 이런 데가 땀띠가 잘 생기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은 자세히 부모님이 봐주시지 않으시면 어느샌가 긁어서 상처를 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심히 좀 봐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땀띠가 증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막 붉어지고 막 많이 긁고 그다음에 좀 심각해 보이는 그런 피부병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땀이 차지 않게 옷을 헐렁하게 입히고 네. 시원한 물로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물기를 잘 닦아서 말려주면 네. 그러니까 즉 피부를 시원하게 해주고 땀으로 습해진 상태를 좀 뽀송뽀송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아주 많이 좋아집니다. 네. 그렇게도 좀 해주시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네. 그럼에도 심하게 증세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국소 스테로이드 크림을 처방받아서 바르거나 시스타민제 크림 같은 거를 발라서 가려움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땀띠를 습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드러나는 피부 증상이 비슷한가요? 예, 둘이 좀 비슷합니다, 진짜. 네. 모두 피부가 좀 붉어지고요. 가려움을 유발하게 되고요. 긁게 되고요. 그리고 따갑따갑한 증상까지 땀띠와 습진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헷갈리기 쉬우는데요. 네. 발생하는 이 원인과 특징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별개의 피부 질환입니다. 네. 습진은 그러니까 땀띠는 땀이 배출이 안 돼서 그래서 생기는 거다라고 땀과 연관성이 있다라면요. 네. 습진은 다양한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피부 염증 질환을 통틀어서 우리는 습진이라고 합니다. 습진이 훨씬 더 이제 광범위한 개념인데요. 네. 아토피 피부염이나 접촉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이런 다양한 종류가 이 습진에 포함이 됩니다. 네.
땀샘이 막혀서 생기는 땀띠와 달리 습진은 이제 이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정 물질, 그러니까 뭐 세제라든지 뭐 금속, 목걸이, 반지 이런 것들, 장신구 또는 화장품을 잘못 사용해도 이런 생기는데요. 네. 이런 접촉으로 인한 자극이나 또 알레르기 반응, 또 환경적인 요인들, 건조하거나 뭐 미세먼지가 많거나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유전적인 요인, 네. 뭐 면역 체계 이상, 또 스트레스, 특정 음식 알레르기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땀이 많이 나면 습진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땀이 많이 나는 땀이 어떤 습진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될 수 있지만 네. 땀띠는 땀 자체가 원인이지만 습진은 땀 자체가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일단 땀띠는 땀샘이 막혀서 생기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증상은 어떨까요? 뭐 붉은 발진과 가려움증이 특징이긴 한데요. 네. 땀띠는 그 증상 붉어지고 가려운 증상은 공통적이지만 네. 사실 땀띠는 땀이 많이 나는 아까 접히는 피부가 더 많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퍼져나간다라고 하면 습진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좀 더 만성적으로 좀 오래 갑니다. 네. 네. 땀띠는 그때만 좀 잠깐 그렇고 시원하게 해주고 뽀송뽀송하게 해주면은 금세 또 나아지는데요. 이 습진 같은 경우에는 물집이나 뭐 진물이 잡히거나 각질이 생기기도 하고 네. 딱지가 생기기도 하고 피부 태선화로 해서 피부가 두꺼워지기는 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요. 이게 또 만성화, 시간이 오랫동안 그런 피부 상태가 계속되면 네. 피부가 좀 거칠고 두꺼워질 수 있고요. 네. 원인을 제거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재발이 잦습니다.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습진입니다. 네. 뭐 저도 예전에 아이를 키우면서요. 필수품으로 좀 뽀송뽀송해지라고 파우더를 챙겼던 것 같은데 땀띠에 파우더가 좋지 않다면서요? 이 땀띠 파우더, 아마 베이비 파우더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네. 이게 땀띠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파우더를 발라주는 거, 소량 발라주는 건 괜찮은데요. 네. 이걸 이제 듬뿍듬뿍 바르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너무 많이 바르면 이게 이제 파우더 가루 상태잖아요. 이 가루가 땀과 이렇게 반죽이 돼서 예. 떡처럼 이렇게 달라붙을 정도는 바르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피부가 숨도 못 쉬고 그 사이에 또 세균이 또 번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이 파우더를 쓰면 이게 땀띠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열어서 아이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거기 이렇게 파우더가 이렇게 뭉쳐있는 상태가 보이면 네, 이것 때문에 더 나빠져요. 아니 이거 땀띠 생기지 말라고 발라준 건데 왜 그러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네. 살짝 이렇게 발라주는 것이 좋고요. 땀띠 이제 땀샘이 막힌 거라 그랬으니까 이 막힐 수 있는 요인이 더 심해지는 예를 들어 오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주 그 크림 같은 것들을 발라주는 것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워낙에 이거를 이제 베이비 파우더, 땀띠 하면 파우더 이렇게 공식처럼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네, 특효약은 아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예방적으로 가볍게 발라주는 왜냐면 이거 잘 가볍게 발라주면 훨씬 더 피부가 뽀송뽀송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발라주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미 땀띠가 생겼을 때는 이미 생겼다라는 건 거기 물집도 잡히고 가려움도 생기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때는 파우더를 더 발라주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히려 잘 식혀주고 시원하게 해준 다음에 연고 같은 것을 크림을 발라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파우더가 오히려 증상을 좀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보습제 외에 연고는 없나요? 예, 땀띠 전용으로 나온 연고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가끔 이제 제품 중에 땀띠라는 글자를 넣는 제품도 있긴 한데 땀띠 전용, 땀띠 약 없나요? 이렇게 연고를 찾지는 마시고요. 좀 증상에 맞추어서 약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바르는 크림 타입을 많이 권해드리는데 심할 때 이제 먹는 약을 먹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는 일단 잘 씻겨주시고요. 아니 어쨌든 거기 차 있는 거니까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잘 씻어주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뽀송뽀송하게 해주셨는데도 염증이 생겼다면 이제 처음에는 습진을 쓰는 연고를 사용해도 됩니다. 네. 아마 대부분 집에 하나씩은 있는 그 광범위 피부 질환 치료제라는 연고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보면 피부 증상 아주 일반적인 것들은 다 적혀 있는 무슨 가려움, 피부염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그 광범위 피부 질환 치료제 거기 효능 효과에 보면 이제 습진이라든지 땀띠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1차적으로 먼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적으로 그 성분 안에 항생제, 겐타마이신이라는 항생제가 들어가 있고 네. 베타메타손이라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염증을 가라앉혀 주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가려움도 가라앉힌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네. 그거를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오래 쓰면 안 됩니다. 일주일 이상 사용하지는 마시고요. 또 아주 어린 아이에게는 이 연고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참 가려운 거 참기 어렵잖아요. 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증상이나 감염 위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유달리 가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또 아이들 중에서도 가려운 걸 절대 못 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가려움과 붓기를 가라앉혀주는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는 크림을 쓰면 좋습니다. 네. 흔히 이것도 집에 다 있으세요. 모기 물린 데 바르는 크림이나 겔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 이런 모기 물린 데 바르는 건데 아주 가려우니까 가려움을 가라앉힌 성분이 들어가 있고 살짝 시원하게 해주는 성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제품은 30개월 이상 사용 가능하고 30개월 이하도 사용 가능한 제품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 만약에 영유아가 있는 집들은 이 30개월을 기준으로 확인을 하시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약간 스테로이드 연고가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하이드로코르티손 성분으로 되어 있는 아주 약한 단계의 스테로이드 연고 또는 로션입니다. 네. 이거는 처방도 많이 나오는 약인데요. 이게 뭐 가벼운 아토피나 화상이나 땀띠, 벌레 물린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 약한 히드로코르티손이라는 스테로이드에다가 네. 그러니까 가려움증 가라앉혀주는 항히스타민제가 섞여 있는 연고도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가렵고 부었다 같이 있을 때 더 효과적인 연고를 상담해서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긁어서 2차 감염이 되었을 때 이미 손으로 긁어서 그 긁은 부분에 세균 감염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또 항생제 연고를 써줘야 됩니다. 네. 네, 이것들도 집집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항생제 연고, 무피로신 성분이라든지 후시딘 애시드 성분 같은 것들이 다 집집마다 있기 때문에 이게 네. 긁어서 이미 2차 감염,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때는 이제 항생제 연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 네. 그러나 병원에 가야 할지 말지, 이렇게 먹는 약이 필요한지 진짜 의사 선생님이 보고서 딱 맞는 연고가 필요하다라는 상태라면은 그때는 땀띠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네. 병원에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확인하고 쓰셔야겠네요. 30개월을 기준으로 확인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30개월 미만의 소아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네, 30개월 미만의 소아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그 캄파라는 성분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30개월에서 미만의 소아들에게 쓸 수 없는 성분을 빼고서 만든 것도 지금 제품이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것도 찾으십니다. 이렇게 바르면 분홍색 나는 약. 네. 네, 이게 칼라민 로션이라는 칼라민 성분의 로션인데요. 네. 이게 굉장히 옛날부터 썼던 약이에요. 오래전부터 수두 때문에 이렇게 가렵게 올라왔을 때 바르는 약으로 유명합니다. 네. 이 주성분이 산화아연인데요. 이 산화아연이라는 성분이 항염증, 수렴작용, 그리고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서 네. 가렵고 따가운 증상을 효과적으로 가라앉히는데요. 네. 이 약은 연고나 크림보다는 그 경피로 피부로 흡수되는 것이 거의 적어서 이 인체 작용이 매우 경미합니다. 이렇게 바르고 나면 위에만 이렇게 발라져 있는 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의약품은 아니고요. 의약 외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얘는 약간 바르면 그 상처 부위를 조금 건조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너무 지나치게 많은 양을 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이 약보다는 저는 그 영유아에게 쓸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게일 제제가 사실은 좀 더 효과적이니까 그 제품을 쓰시는 걸 더 권해드리고요. 또 그 스테로이드를 싫어하시는, 스테로이드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저귀 발진에 사용하는 연고를 또 권해드립니다. 이게 덱스판테놀이라는 비타민 전구 물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발라주면 피부를 재생시켜주고 또 보호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있어서 이게 스테로이드는 너무 어려서 안 쓰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이 기저귀 발진에 사용하는 덱스판테놀 성분의 연고도 이렇게 발라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거의 모든 연고를 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상에 맞추어서 집에 있는 연고를 잘 쓰시면 급한 땀띠 이렇게 좀 싹 가라앉힐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증상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집에 연고가 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한 번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연고도 완전 변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개 연고는 개봉, 그러니까 뚜껑을 딴 후에 6개월 정도를 사용 기한으로 봅니다. 네. 예, 로션은 연고보다 좀 더 이렇게 수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로션은 더 짧아요. 개봉 후 3개월 정도를 사용 기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집에 있는 연고 굉장히 오래된 거 많거든요. 그래서 네. 자 일단 이게 언제적에 뜯은 건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너무 오래전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 좀 한번 정리해서 폐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네. 아니 이건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면 네. 이제 이게 오염되지 않았는지 또는 이걸 좀 짜봐서 성상이라 그러죠. 왜 상태가 연고의 상태가 변질되지 않았는지는 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집에 있는 연고들은 좀 사용 기한을 잘 살펴보시고 쓰셔야겠네요. 병원 처방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네. 땀띠는 그냥 정말 초기에 시원하게만 해줘도 금방 괜찮아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심한 경우에는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기준을 알려드리자면 네. 고름 같은 것이 보이는 거, 왜 이렇게 노랗게 고름이 잡히는 경우, 네. 그리고 병변이 점점 이렇게 넓어진다고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자꾸 넓어지거나 또는 그 부위에 가렵다가 아니라 통증, 아프다라고 통증을 호소하거나 손으로 계속 긁어서 세균 감염이 자꾸 진행되거나 네. 그리고 제가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연고를 알려드렸지만 며칠 동안 발랐는데 전혀 호전이 없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때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증상을 가라앉힌다고 소금물로 몸을 씻기도 하는데 이거 어떨까요? 예, 소금물 얘기가 항상 나와요. 네. 이거 좀 소독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소금물로 씻어주면 낫는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던데, 네. 이 소금물로 피부를 씻는 것은 오히려 자극을 주기 때문에 가려움이나 따가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은 좀 머리에서 지워주셨으면 좋겠고, 네. 요즘 좋은 약 많으니까 연고를 적절히 쓰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게 땀 때문에 생긴다고 하니까 땀을 깨끗하게 씻어줘야지 하고 생각하셔서 네. 비누를 좀 많이 쓰시는 분이 있어요. 네. 비누를 과도하게 쓰거나 아니면 그 씻는 과정에서 피부에 너무 자극을 주거나 그럴 때는 역시 피부 자극이어서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거품을 낸 뒤에 부드럽게 좀 씻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오늘은 땀띠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버드의 클린 앤 덜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